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또 영화에 관련된 얘기긴 한데 어떤 영화 속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 2017년 나온 영화 싱글라이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영화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그 영화긴 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해 그 평범하면서도 뭐 그저 그렇게 뭐 흥행을 했던 작품이긴 한데 캐스팅이 이병헌과 공효준이었고 그 다음에 또 조연 중에 하나로 또 안소희라고 원더걸스의 소희 네, 압니다. 아시죠? 예. 10년 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소희가 이렇게 좀 나왔었죠. 배우의 스타성과 비교해봤을 때 꽤 큰 흥행은 거두지 못했어요. 이게 아무리 병원님이라고 하더라도 다 성공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아빠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봤다고 해요. 특히 가족들을 해외에 내보내고 국내에서 외롭게 라면을 끓여드시면서 돈을 버는 기러기 아빠들이 거의 울면서 봤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자식 키우고 있는데 뭐 사업이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게 좀 뭐 가족을 부양하시는 그런 아빠들도 보면은 상당히 좀 공감하면서 봤다고 해요. 아, 근데 이 영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해 기러기 아빠들에 대한 그 얘기나 뉴스가 꽤 많이 좀 나왔다고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기러기 아빠 뭐 홀로 이렇게 부양하다가 독서실에서 이게 홀로 이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는 경우도 왕왕 뉴스로 나왔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싱글라이더가 영화 자체로 흥행을 좀 많이 못했는데 어느 정도 사회의 그런 기러기 아빠들에 대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데는 좀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러고 싶어요. 음, 오늘 그러면은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영화 속 한 장면을 좀 포착을 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 영화 속의 병원님은 누구냐? 돈 잘 버는 금융 엘리트로 나와요. 그 증권사의 지점장으로 딱 봤을 때도 뭐 돈을 좀 많이 좀 벌었겠구나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호주로 보내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합니다. 예, 어찌됐건 간에 네. 이런 호주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일반 그 금융 소비자들이 증권사 앞에 달려오고 멱살이 잡히고 직원들은 소류가 날아다닙니다. 병원인과 직원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어떻게 뭐 용서 달라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투자자들은 내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시고 한마디로 이제 병원님 망한 거죠. 잘 나가던 은행 지점장에서 이제 망한 거죠.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돼요. 영화 속에서는 이게 무슨 뭐 일인지 자세히 뭐 설명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잘 나가던 금융 엘리트가 한순간에 뭐 망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호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의 그 시발점이 좀 되는 거긴 하거든요. 영화 속 장치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짐작을 합니다. 모티브가 된 사건이 무엇일까? 근데 딱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긴 해요. 뭐냐? 이 참고로 이 영화 얘기를 좀 조금 더 해드리자면은 호주로 가서 병원이면 이리저리 또 돌아다닙니다. 쫄딱 망하고 와서 민망해서 못 들어가는지 뭐 아무튼 주변에서 계속 맴돌면서 이제 그 자신의 흔적 이런 걸 남기는데 엄마는 전혀 몰라요. 음. 근데 아들은 짐작을 하는 거죠. 아빠가 온 것 같아. 그리고 부인과 옆집 남자의 왠지 모를 무흐한 장면도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의지하려고 했던 가족마저도 그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던 거죠.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말이죠. 이 영화의 시작점이자 배경이 되는 사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있었던 동양그룹 사태. 이제는 동양그룹이란 게 단어가 사라졌죠. 네. 예. 멀리로는 뭐 1990년대 종금사 사태와 맞닿아 있어요. 최근에 뭐 금융 사기 사고로 치면은 뭐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뭐 DLF 사태나 뭐 라임 자산 운용 펀드 사태와 좀 관련이 있긴 하죠. 이 DLF나 라임 자산 운용 펀드는 그래도 판매사는 은행 입장에서 그리고 이 증권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뭐 몇몇 직원들이 좀 힘들긴 해도 음. 회사 자체는 크게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근데 2013년에 있었던 동양그룹 사태에서는 어, 좀 완전 그룹 해체되는 그리고 해당 증권사도 다른 데는 매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비용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2013년 동양그룹 사태에서 모티브를 좀 얻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음.
예,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촉발된 부실채권 판매 사건이에요. 그 은산 분리라고 하죠. 이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왜 분리를 해야 하는지 쉽게 말해서 재벌 회사가 그러니까 재벌 회사 같은 비금융 회사가 아무런 감시 없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힌트를 좀 보여주긴 합니다. 재벌 어느 일가가 유동성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증권사를 활용해 돈을 빼가거나 아니면 그런 채권을 발행해서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하이힐드 본드나 정크 본드 같은 그 투자 적격 등급 이하의 그 본드들도 전문 투자자 분들 계세요. 물론 위험성은 있긴 하지만은 높은 수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혹여나 신용 등급이나 아니면 이런 거 올라간다 하면은 채권에 대한 가격 자체가 또 높아지는 거니까요. 충분한 투자의 그런 가치가 있는데 일반 투자자 분들은 피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하죠. 예, 이 동양그룹 사태는 뭐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동양은 동양제과라고 해서 1990년대, 2000년대 초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오리온 제과라고 해서 이제 몇 명이 좀 내려오고 있는 제과 회사가 이제 시초예요. 1950년대에 이제 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시멘트니 뭐 금융이 이제 좀 점점 넓혀간 거죠. 오리온 쪽은 동양과 연결되어 이야기되는 거를 좀 싫어하긴 해요. 왜냐면은 2013년대 워낙에 그 우리나라 금융 쪽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를 해줘도 대명사로 여전히 동양그룹 사태는 불리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의 현 회장 그 성이 담씨더라고요. 좀 특이하긴 네, 한데 예, 담씨였죠. 담씨. 요 분도 보면은 그 동양그룹 동양의 그 창업제 사위셨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재화를 이어받아서 잘 키웠던 게 되고 근데 물론 최근에 보니까 오리온도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긴 해요. 공장 직원들 음, 사이에서 그래도 뭐 초코파이를 비롯해서 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뭐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이랑 연결되는 거를 좀 안 좋아하고 저는 그 농구팀으로 기억하는데요. 막 IMF 시즌이던 1998년부터 99년까지 정말 치욕적인 연패를 당한 팀이긴 한데 동양 오리온즈 농구팀 아세요? 아니요, 저 농구는 잘 안 봐서 그쵸? 얘기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 한창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온 국민이 어려워하던 시기인데 네. 그 회사가 32연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동양 오리온즈라는 농구팀이 32연패를 당해요. 아, 진짜 암담하네요. 예, 당시 승패가 3승 42패라는 굴욕적인 성적을 거두었는데 음, 당시 코치진이 오중을 했으면 불공을 들여갔대요. 제발 좀 이기게 네. 해주세요. 팬들도 정말 속상했겠는데요. 거의 뭐 이제 떠나가죠. 그 정도면 이게 프로 네. 스포츠 팀으로서 존립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팬들한테 음, 그렇게 실망을 주는 거는. 그래서 나가면 지는 팀이고 승점 자판기다 보니까 어쩌다 동양한테 지거나 음. 역전을 허용하거나 질 뻔했어. 그러면 그 상대 팀은 네.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쵸? 그랬을까? 약간. 머리를 깎고 오거나 네. 그러니까 상대 팀은 마음의 충격을 받는 거죠. 네. 우리가 동양한테 질 뻔했어. 근데 물론 이제 2000년에 들어서 동양이 이제 분골 쇄신해서 우승도 하긴 해요. 근데 98년도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음, 이 동양그룹의 모태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또 다른 성장의 축은 시멘트 회사였습니다. 동양시멘트. 많이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 1990년대까지 부동산 건설 경기가 좋을 때 급성장을 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경공업, 중화공업 넘어서 이제 서비스 위주로 가는 3차 산업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1차와 2차 산업의 주요 결할수있는 건설, 거기서도 시멘트는 좀 이제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쌍용 자동차 뭐 얘기도 많이 하는데 쌍용 그룹이 어려워졌던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지금도 시멘트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좀 아마 차이가 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인프라 구축으로 뭐 급속 성장을 하는 뭐 개도국의 수준에서 넘어나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완료된 선진국 수준으로 컸기 때문에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 사양길을 접어들 수 없긴 그런 한계도 있긴 했죠. 게다가 땅이 뭐 넓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중국처럼 무제한으로 이렇게 뭐 퍼다가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하니까 사양길 어쩔 수 없이 접어들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양그룹 차원에서 잘 짰던 것 같아요. 90년대까지 뭐 보인 뭐 재벌회사 전형이긴 한데 84년 뭐 일국증권을 인수해서 금융업 포트폴리오를 뭐 짜기 시작했고 1989년 생명보험사를 그러니까 설립을 했고 90년에 카드사를 설립을 해요. 2000년대 들어 시멘트와 같은 추축 계열사가 추춤하는 사이에 증권과 뭐 보험,
뭐 금융 계열사의 매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증권사가 있으면 뭐가 좋냐? 회사채 등을 묶어서 금융상품으로 팔기가 좋아요.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혹은 뭐 기업 어음, CP 등을 융통할 때 하나의 판매 창구가 됩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게 돼요. 동양증권이 뭐 직격탄을 좀 맞긴 하는데 그룹 차원에서 이제 CP, 기업 어음들을 발행합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기업들이 유동성에 좀 많이 좀 부족 사태를 많이 겪었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2000올해 초중반 너무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회사채를 발행을 해도 당장 돈이 필요해서 발행했는데 사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2008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유동성의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양 시멘트가 되는 거였는데 이게 또 CP가 뭐냐? CP는 일종의 그러니까 회사채 성격을 좀 갖고 있긴 하는데 일종의 외상과 같은 거긴 하거든요. 제품을 납품했을 때 기업 어음을 받곤 하는데 이게 뭐 지금 당장 돈은 못 드리고 한 90일 이후에 돈을 드릴게요라는 약속 증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 임의대로 CP를 발행할 수 있긴 해요. 회사채와 달리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을 매기는 그 신용 등급 회사의 신용 등급 평가를 받고 금리를 선정을 받은 다음에 시장에 팔게 되는데 CP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죠. 혹시 제가 이거 잘못 말하는 거 있으면은 또 댓글로 그게 아니에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CP 발행 관련 과정 잘 모르니까. 네. 예. 일단 대기업들이 하도급 회사들한테 CP를 좀 많이 좀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관행이 또 줄긴 했다고 해요. 예. 90일 동안 갖고 있으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이자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익인 거죠. 네. 그러면 이 CP를 받은 회사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재료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 CP를 시장에 내다 판 할인해서 팝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뭐 CP다 그러면 9억 원짜리 이러고 뭐 팔고 그거를 종금사와 증권사가 받아주는 건데 얘네들은 뭐 그 한 90일 됐을 때 현금으로 받으면은 거의 1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꽤 괜찮은 비즈니스긴 해요. CP 할인해서 이런 거라고. 근데 이 CP가 또 회사채 성격을 약간 더 띄게 있긴 하는데 채권처럼 이자를 주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초단기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할인된 CP를 사와가지고 이제 받는 거다 보니까 수익도 좀 높은 편이고 게다가 어지간한 회사가 아니면은 CP에 대한 이걸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발행도 하고 사실 이거를 주제로 한 금융상품도 꽤 많아요. 살 수가 있죠. 예. 1990년대 기업들이 유동성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 CP를 남발해 더 큰 위기를 자초했죠. 일단은 들어온 돈 막아야 되는 거니까 가라로 CP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동양그룹 동양시멘트는 유동성의 위기를 20피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 이후 돌려막기로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의 신용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들이 만든 회사채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증권사 창구에서 고수익 상품이라고 해서 팔았던 거죠. 하이힐드 펀드 혹은 정크 펀드라고 하는 것들은 수익이 높은 대신에 부도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 아니면 건들면 안 되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반 투자자한테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날만 해요. 충분히 이거는. 그러다 2013년 금융감독원이 계열사의 부실채권 판매를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시멘트 채권을 동양증권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돌려막기로 겨우겨우 연명했는데 아예 그 길이 차단된 거죠. 그해 동양그룹이 발행한 채권이 한 1조 1천억 원 정도 규모였고 9월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거 갚을 길이 차단이 된 거예요. 전형적인 유동성의 위기로 겪게 됩니다. 이때 각 계열사에 손을 벌리긴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오리온 쪽에다가 미드건 오리온 쪽이니까 손을 벌리거든요. 근데 네. 오리온이 거절을 해요. 왜냐면 본인들도 음. 그 위기와 부실이 여파가 올까봐. 그쵸. 그래서 감정이 좀 많이 상해서 그때 아마 뭐 갈라섰다. 네. 지금도 사이가 안 좋다 얘기를 하긴 해요. 예. 근데 결국 못 맞고 파국을 맞게 돼요. 동양그룹은 해체가 되고요. 증권업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열 증권사가 어느 회사의 부실채권 알면서도 팔았다는 그 정황과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너들은 실형을 좀 선고받았고요. 만약에 본인이 투자하는 채권이나 뭐 주식의 회사 재무제표 등을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았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면할 수 있었기도 하고 충분히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판매를 하는 판매사 직원이 좀 어느 정도의 이제 뭐를 해줘도 빠지지 않고 지켰으면 충분히 그런 피해는 막 조직의 논리로 하면 쉽지 않았겠죠. 그쵸. 조직의 논리에서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징후는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투자자라고 했는데 이게 음, 동양 시멘트 괜찮다 그래서 10일 뭐 상품 줘서 살려고 했는데 어쩌면 동양 시멘트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네. 뭐 수익률 정 CP 상품이에요, 아니 채권이에요 했을 텐데 만약에 그냥 그 회사 애들 알았다고 하면은 뭐 재고 자산 급격한 증가나 뭐 재고 회전율, 뭐 현금 흐름표 등을 보면서 이제 이 회사 이상하다 생각했었을 텐데 음, 그런 여지조차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물론 뭐 기업이 작정하고 분식을 한다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힘들죠. 음, 예,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회계 감사라는 게 있고 언어가의 전횡을, 그러니까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사회이사 제도라는 게 있지만 제대로 작동을 못했던 거죠. 이후에도 뭐 대우조선해양 분식 사건 등도 보면 이런 감시와 견제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충분히 재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뭐 기업의 선진국이란 미국에서도 분식 회계 사태로 엔론 그룹 뭐 해체된 건 유명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분들은 거의 뭐 몇백 년의 실형을 선고받는데 우리나라 이 저지르신 분들은 한 몇 년 살다 나오시기도 하시고. 그쵸. 형이 좀 그렇죠. 너무 작죠. 피해보는 예. 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도 우선은 우리나라 사회이사 제도가 여전히 언어가의 뭐 거수기 집단처럼 돼 있고 있으나 마나고 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 회계감사 업체들도 뭐 있지만 이들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회계를 감사하는 기업이 또, 그러니까 회계를 감사하는 당사, 그러니까 그 기업이 또 고객사이잖아요. 고객사 심기 함부로 뭐 건들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그쵸.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계약이 종료가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회계업계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좀 왕왕 있었고요. 예, 어떤 일이냐 아실 것 같고요. 결국 동양그룹의 오너는 실형을 받았지만 그 밑에 직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 치욕을 감내해야 했었죠. 직장인이기 때문에, 회사원이기 때문에, 그 조직 구성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을 했을 뿐인데, 물론 알면서 파신 분들은 이런 거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긴 하지만, 예, 밑에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즈음에 그 수장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선택에 대한 합리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또 어쩌면은 지금 평범하게 일하는 당신도 그 윗사람 CEO 아니면 오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싱글라이더의 그 우리 병원님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영- 이게 물론 영화 속 이야기고 과거 사건이지만 결코 지금의 당신과 좀 우리와 무관하지 못한 이유라는 거를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약간 좀 무거운 영화의 무거운 주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좀 그래도 좀 이후에 저희가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판단에 있어가지고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